자, 이제 이건 굉장히 20세기의 이제 중요한 저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이 양반이 이제 그 록캉탱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르트르의 자기의 분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주인공은 화자는 록캉탱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리에 살다가 부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와서 삽니다. 장소는 파리에서 부빌에 왔다가 이제 파리로 가는 걸로 끝났는데 부빌에 와서는 몇 가지 장소를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숙소가 있고요. 조그만 모텔이겠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이제 먹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권들이 와서 먹는 회관, 여권회관. 아마 역전에 그런 무슨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공원. 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군데 더 나온 것이 이제 그 전시관. 전시관 알죠? 미술관.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주로 숙소와 도서관과 여권회관과 이제 공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록캉탱은 이제 30대인데 그 유산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금이 좀 나와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뭐 일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원래 전공은 이제 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젊은 30대의 역사학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의미는 파리에서 부빌에 온 이유가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읽다 보니까 로르봉이라고 하는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면 이건 장소고 등장인물 중에 죽은 사람은 롤로봉이라고 하는 후작, 이제 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 전기 같은 걸 쓰고 싶어요, 전기.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걸 꼭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후손들이 이제 부빌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이 후작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기증을 했어요. 파리에는 자료가 별로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빌에 와서 이제 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만나는 이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애인, 그 파리서부터는 안니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비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 여기 부빌 출신의 블레비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 사람은 이제 그림에 미술관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광, 도서실에서 만난 독서광이 있어요. 독서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마르니에 공원에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등장하게 된 인물. 특이하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은 이제 구토입니다, 구토.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아유 뭐 구토가 난다, 구역질 난다, 저것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런 어떤 등장인물과 장소 이동을 통해서 이 사르트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전제를 놓고 사르트르의 철학을 보면요, 사르트르는 이제 가장 영향을 받은 게 현상학입니다. 헛설의 현상학과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하이데거. 그래서 이제 한 현상학의 같은 영향을 받는 똑같은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이 사람이 자기 버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한 것이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인데 이 사람은 존재와 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 자, 이 철학을 이제 요런 그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구토예요. 그냥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제 존재와 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등장한 것들을 이제 우선 현상학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현상학적 환원을 하는 겁니다. 환원을. 응? 그래서 우선 그 현상학적 환원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에는 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바닷가에 갔을 때 조약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조약돌. 근데 바닷가에 가면 근데 바닷가는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제비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사실은 바닷가는 파도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호수나 냇물 같은 데 가야 돼. 강이나. 그럼 파도 치는데 탁 던져갖고 그냥 제비가 이렇게 물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 얇은 그 조약돌이 탱탱탱 튀며 가는 거 몇 번 하느냐 이거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은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상상해서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많이 해봤거든. 지금도 가면 합니다. 그거 하더라고. 누가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조약돌을 딱 들었을 때에 그 조약돌에는 이제 뭐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약돌 하면 이제 그 과거의 스토리나 뭐 그땐 옛날에 정서나 뭐그 친구들과 또 경험했던 그랬더니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근감이 가. 남의 것 같지 않고 남 같지 않아. 그 조약돌을 딱 집었을 때 마치 그 뭔가 정다운 그런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날은 이게 딱 잡았을 때 굉장히 낯설고 그러면 끔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이 조약들에 대해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집어넣어진 거고 후대에 생긴 거지 이 조약돌 자체는 다른 모든 조약들이 조약들을 되게 하는 그 어떤 재료라고 할까? 여기서 이제 존재라고 표현됩니다. 존재로 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약돌 되기 전에 있었던 것. 조약돌이 이제 다 깨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그것을 딱 느끼는데 섬뜩한 거야. 이게 본래적인 것은 존재인데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돌에 비해서 이 얄포만 이렇게 예쁘고 납작한 것이 물제비에 좋은 거고 뭔가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가졌던 나하고 친근한 거로 여겨지지? 사실 굉장히 낯선 건데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맞닥뜨리지 못한 존재가 딱 맞닥뜨려지는 것이죠. 그럼 섬뜩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아무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면서 낯선 것이고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걸로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풋살이 현상을 돌아가 보면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가로치고 에포케 치고 이제 나면 순수 의식만 남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에포케를 치고 딱 보니까 존재가 남는 걸 그때 경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이제 굉장한 경험을 했죠. 이게 뭐지?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는 이제 약간 기독교적이라고 봐야 돼. 기독교라고 딱 말하기는 뭐하지만 살아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와갖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글로 돌아가는 그것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서 와서 모든 것이 그걸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경험이 전염병이 되듯이 이제 쭉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현상학적 환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그 조약돌을 만졌을 때 그런 존재의 경험이 계속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그대로 그 적용이 되면서 이제 현상학적 환원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에, 이제 그걸 보고 나면 그 등장인물들은 이제 일종의 그 조약돌의 다른 조약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롤르봉이라고는 후작 전기를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뭐, 자료를 찾으려고 나와보는 게 자료가 자기가 썼거나 남이 이 사람들한테 쓴 건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노르봉하고는 관계없는 남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르봉이라는 사람 자체는 뭐 귀족이든 뭐든 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던 곳, 그럼 지금 죽은 다음에 돌아간 그곳이 조약돌이 왔고 조약돌이 다시 돌아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노르비라는 사람의 존재하고는 맞닿을 수가 있고, 그 정말 섬뜩한 그런 노르붕이라는 사람의 본래 존재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거기서 딱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니라고 한 여자도 나오는데, 이제 이 여자가 뭐 하여튼 좋아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그랬었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부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온다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같이 살까도 생각하고 그런 거였었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껍질을 벗기고 환원을 시켜 보니까 이 여자도 역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조약돌이 오기 전에, 조약돌 모양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 존재. 그래서 조약돌이 됐다가 조약돌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모양이 없어진 다음에 돌아갈 그 존재에서 왔던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자기도 모르는 그곳에서 왔다가 그곳으로 돌아갈 그런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존재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 환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여자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졌던 모든 생각이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유명한 그 부빌의 그 유명한 정치가였는데, 이 전시관에, 미술관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멋진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엄하고 고상하고 그 부인도 뭐 좋은 집안에 이렇게. 그래서 야, 멋있다고 그러는데 갔다 말때 눈이 띄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 키가 153밖에 안 되는 아주 난쟁이 같은 사람에다가 또 회의할 때 목소리가 꼭 무슨 벌레 소리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 듣고 배꼽을 잡고 웃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부풀려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알면서 그런 자기가 가졌던 환상이 싹 깨지고,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조약돌이 왔던 그 존재라고 하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거기서 또 와서 지금은 글로 돌아간 그런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걸 거기서 또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회관에서 만나는 그 이제 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하던 여자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소설의 백면 이제 공원에, 마로니에 공원에 있죠. 이제 자기 철학은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벤치에 가면 이제 혼자 살고 외롭다 보니까 이제 공원을 자주 가는데, 늘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공원에 가면 꼭 그 나무가 좋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 껴안기도 하고, 그 나무 그늘에 쉬기도 하고,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나무의 그 형태, 내가 뭐
다정하게 느끼고 이제 이렇게 정이 가는 그런 나무의 형태가 본래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이제 나무 형태를 무너뜨리면 씨가 있고, 지금 뿌리도 나왔지만, 뿌리도 얘기했지만, 뿌리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뿌리가 형성되기 전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이제 완전히 걷어내게 되면 씨 이전에 나무가 되기 전에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낯설고 섬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뭐 이 회관에 만난 여자 주모에 대해서 안니에 대해서 뭐 노루봉에 대해 가졌던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고 싶었던 거, 국회의원에 그런 모든 것들이 후대 원래 그 존재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꾸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다 걷어내고 존재와 맞닿아 보니까 너무나 낯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화장도 잘하고 뭐 옷도 잘 입고 다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여자를 이제 피부를 뭐 이식해야 된다 해서 피부를 벗겨놨다. 끔찍하죠. 다들 그런 모습을 구역질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그 낯선 모습에서도 구역질을 느끼지만 또 이 사람 표현을 하면 그 여자의 그동안 가졌던 이걸 환상이 다 없어지면서 내가 그 여자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구토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실을 맞닥뜨렸을 때 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로치고 다 벗겨내고 진실을 봤을 때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그것을 훗설은 순수이셔야 좀 이 사람은 구토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 화장하고 예쁘게 모습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모든 걸 다 걷어낸 그 사람이 진실을 봐서 느끼는 구역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제 뭐 조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제 이렇게 모든 걸 걷어냈을 때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구역질하는 게 자기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 양반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뭐 역사학자고 말 이렇게 했었는데 모든 걸 걷어내고 이렇게 에포켓 치고 났을 때 자기 모습 보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의 진실과 내면을 봤을 때 나는 근사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못나고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가 보일 거고, 그것을 하나 더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딘가로 왔단 말이에요. 내가 왔던 그곳, 내가 죽으면 돌아갈 곳이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의 삶이 섬뜩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생각했고 뭐 추구했고 뭐 대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다 구역질 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분을 소설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독교는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이 세계에 내가 왔고 내가 돌아갈 곳이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신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그런 세상인가?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신이 뭐 인격적이고 뭐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 싹 지워버린 상태로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와가지고 나는 알 수 없는 데 돌아가는 정말 무신론적인 그런 존재의 세계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제 이 책을 읽고 한번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이제 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데서 와서 존재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무슨 용어를 입힌 신에게서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확실히 어디선가 와서 어딘가를 가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가긴 가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 그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우리를 있게 한 있음. 그게 사르트르식으로 그건 기독교적인 색깔을 입히지 마라. 있긴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그게 너무나 낯선 섬뜩한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그건 하이데거식으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도 하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관리도 하시다가 심판다고 데려가시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이해하든지 그건 이제 각자 자유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론적인 그런 이제 존재론에 입각해서만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래? 의문을 제기하다 사르트르가 이런 책을 썼을 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들레주라고 이제 현재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제 책에는 그런 게 써 있는데, 다행히 우리에게 사르트르가 있었다. 후덥지근한 좁은 방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지금 뭐 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던, 후덥지근해. 이게 뭔가 아닌 것도 같은데 이게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좁은 사유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는 신선한 공기였으며 시원한 뒷마당의 상큼한 바람이었다. 시적이죠. 우리를 끌어내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좁은 방에서 끌어내서 마음껏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들레주의 입장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할 건가는 각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꾸 레코드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자 그럼 무신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부터 왔어. 지금 우리에게 던져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레코드판은 그냥 그 어떤 사물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틀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그 흑인 여자가 재즈 노래를 이제 자꾸 이제 부르는 거죠, 자기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틀든 안 틀든 그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르트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남의 얘기 이게 쓰지 않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 내가 가장 솔직하게 경험하는 걸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쓰자. 누가 보고 안 보는 건 자기 자유고. 그래서 이제 일기 형식의 자기 경험을 다른 어떤 존재나 참고 없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토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전통적인 소설 기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설이라 보기는 어려운 소설이라고 반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철학을 이제 소설적인 기법을 통해서 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문학적인 버전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후설의 현상학적인 이 환원, 가르치기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맨 마지막 남는 것은 존재다. 존재와의 만남,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존재를 딱 경험하게 됐을 때의 그 충격은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구역질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을 어떻게 소설로 형상화시킬 수 있나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